명희 씨 차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찾아왔어. 정밀 점검까지 싹 마쳤다고 하더라. 안팎으로 전부 다 확인해서 절대 문제 없을 거래. 이따가 당신이 운전해. 경치 제일 좋은 그 동해안 해안도로 말이야. 당신 운전 실력은 내가 믿으니까. 나는 마지막 김밥 한 줄을 피크닉 바구니에 담으며 그 말을 들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손놀림이 나도 모르게 아주 미세하게 멈칫했다. 박도준은 나에게 먼저 운전을 하라고 하는 법이 거의 없었다. 특히나 막 점검을 마친 차는 더더욱 그랬다. 나를 보는 그의 눈빛에는 과도할 정도의 뜨거운 열의가 담겨 있었다. 마치 아주 멋진 공연이라도 기대하는 사람처럼 그 눈빛이 까닭 없이 나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알았어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하며 피크닉 바구니의 뚜껑을 닫았다. 그때 시어머니 김영숙 여사가 방에서 나왔다. 한눈에 봐도 값비싸 보이는 맞춤 제작 쇼를 매만지며 내가 준비한 음식들을 까다로운 눈빛으로 훑어보았다. 이게 다야? 이걸 누구 코에 붙이라고. 도윤이는 한창 클 때인데 그녀가 말하는 도윤이는 나의 시동생 박도윤이었다. 올해 겨우 20살, 아직 대학도 졸업하지 못한 채 응석바지로 자라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아이였다. 도윤이 하품을 하며 제 방에서 어슬렁거리며 나왔다. 머리는 까치집을 지었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지만 도준의 손에 들린 제네시스 스마트키를 보자마자 순식간에 반짝 빛났다. 형, 새 차야? 나 운전해 보면 안 돼? 나 면허 딴 지 얼마 안 됐는데 연습 좀 하게. 도준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다. 연습은 무슨 연습이야? 덜렁대기는 형수님이 운전하실 거야. 에이, 형수님이 운전하는 거랑 형이 하는 거랑 뭐가 달라? 형, 제발 딱 한 번만 몰아보자. 그 해안도로 달리면 얼마나 끝내주겠어. 도윤이 몇 걸음 만에 달려와 희죽거리며 스마트키를 채가려고 했다. 부탁이야, 형. 딱 한 번만 신나게 달려보게 해줘. 까불지 마. 도준의 말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엄격함이 묻어났다. 그는 스마트키를 꽉 쥔 채 다시 나를 향해 거의 명령조로 반복했다. 명희 씨, 당신이 운전해. 그 이상한 느낌이 또다시 밀려왔다. 키를 쥔 그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빛은 비정상적으로 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그것이 평범한 자동차 키가 아니라 반드시 내 손으로 열어야만 하는 운명의 스위치라도 되는 것처럼 마음속의 초조함은 더욱 짙어졌다. 도윤은 옆에서 계속 칭얼거렸고 시어머니도 거들었다. 아이고, 도준아. 도윤이 연습 좀 시키면 어떠냐? 젊은 애들이 차 좋아하는 건 당연하지. 너 어릴 때도 안 그랬니? 그리고 내 형수 운전하는 거 봐. 거북이처럼 느려 터져서 그 사람 운전해서 해변에 도착하면 해다 지겠다. 모두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도준은 내가 순순히 키를 받아들기를, 도윤은 내가 허락하기를, 시어머니는 눈빛으로 나를 압박하고 있었다. 마치 내가 동의하는 것은 당연하고 거절하는 것은 속 좁은 행동이라는 듯이 이 집은 늘 이런 식이었다. 수많은 눈들이 보이지 않는 압박으로 너를 굴복시키려 들었다. 그 순간 나는 이 숨막히는 분위기를 깨뜨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나는 갈망과 당연함으로 가득 찬 도윤의 젊은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거의 기이할 정도인 도준의 고집을 곁눈질했다. 하나의 생각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쳤다. 순전히 반항심, 그의 그타는 듯한 시선을 벗어나고 싶은 본능에서 비롯된 생각이었다. 나는 도준의 손에서 그 차가운 스마트키를 받아들었다. 그의 눈에 만족감이 스치는 순간 손목을 휙 돌려 도윤을 향해 가볍게 키를 던졌다. 쨍그랑 맑은 금소금이 거실에 울리며 짧은 포물선을 그렸다. 운전하고 싶으면 해. 내 목소리는 파동 하나 없이 평온했고 심지어는 귀찮아서 봐준다는 듯한 관용마저 섞여 있었다. 긁히면 내 책임이야. 시간은 그 순간 멈춘 듯했다. 도윤은 허둥지둥 키를 받아들고는 뜻을 이룬 희열에 가득 찬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도준 그의 얼굴은 스마트키가 내 손을 떠나는 그 찰나 순식간에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그것은 평범한 놀라움이나 불쾌함이 아니었다.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고 미지의 공포를 마주하게 될 때에야 비로소 터져 나오는 폐부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창백함이었다. 그의 입술이 몇 번 달싹였다. 무언가 소리치려는 듯했지만 시어머니가 이미 기쁘게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 그래. 어서 가. 천천히 운전하고 내 형처럼 미친놈처럼 밟지 말고. 도준의 모든 목소리는 목구멍에 틀어박혔다. 그는 도윤이 흥분해서 집을 뛰쳐나가 차에 시동을 거는 모습을 그저 멍하니 지켜볼 뿐이었다. 부르릉. 엔진의 굉음이 들려오자 그는 마치 뼈가 모두 뽑혀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뻣뻣하게 서 있었다. 내 마음속의 그 이상한 느낌은 복수심에서 비롯된 쾌감으로 대체되었다. 나는 그가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몰랐다. 하지만 나는 성공적으로 그의 평정심을 무너뜨렸다. 그것이 나를 만족시켰다. 30분 후 우리 차는 도윤이 모는 차의 뒤를 따라 그림 같은 동해안 해안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바닷바람이 짭짤하고 습한 기운을 품고 차창으로 불어들어왔다. 도준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얼굴은 무섭도록 어두웠고 두 손은 좌석 시트를 죽을 힘을 다해 붙잡고 있었다. 내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다급하고 사무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십니까? 박도윤 씨 가족 되십니까? 여기는 교통경찰센터입니다. 방금 동해안 해안도로 K27 지점에서 차량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쾅! 내 머릿속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나는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타이어가 도로 위에서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을 질렀다. 고개를 돌려 도준을 보았다. 그는 텅 빈 앞쪽 커브길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계획이 실패한 후의 만념구회, 만옌주회, 잿빛 같은 공백만이 존재했다. 병원의 냄새는 언제나 차갑고 무자비했다. 날카로운 소독약 냄새에 희미한 피비린내가 섞여 코를 찔렀고 오장육부가 한 뼘씩 차갑게 식어내리는 듯했다. 도윤은 인양되었을 때 이미 숨이 다 써 있었다. 복도에서 시어머니 김영숙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분노한 암사자처럼 머리를 풀어헤친 채 나에게 달려들어 손톱으로 내 팔에 몇 줄기 핏자국을 깊게 새겼다. 서명희, 이 재수 없는 년. 너야, 네가 내 아들을 죽였어. 내가 언제 도윤이한테 차키 주라고 했어? 무슨 꿍꿍이었어. 우리 도윤이 젊고 잘난 게 질투나서 우리 집 잘 되는 꼴 보기 싫어서 그런 거지. 내 아들, 내 도윤이 돌려내. 그녀의 울부짖음과 저주는 송곳처럼 날카롭게 병원 복도의 정적을 꿰뚫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캐묻는 듯한 혹은 동정하는 듯한 시선을 끌어모았다. 그 시선들은 바늘처럼 촘촘하게 내 몸에 박혔다. 도준이 달려와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하지만 그의 포옹은 너무나 무력했고 마치 자신도 슬픔에 겨워서 있기조차 힘든 사람 같았다. 그는 나에게 등을 돌린 채 어깨를 심하게 떨었다. 목소리는 쉬어 갈라져 있었다.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명희 씨 탓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다 제 탓이에요. 제가 차를 너무 완벽하게 정비해서 그래요. 제가 괜히 다 같이 나오자고 해서. 그는 한마디 한마디 나를 위해 변명했지만 그 모든 말은 내 몸에 새로운 죄의 증거를 못 박는 것 같았다. 그는 내가 틀렸다고 말하지 않으면서 나의 의도치 않은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낳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너무 잘 정비했다고만 했다. 그는 모든 것을 운명의 우연으로 돌렸고 나는 그 방아쇠를 당긴 어리석고 자각 없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팔은 화끈거렸지만 마음속의 한기에는 비할 바가 아니었다. 슬픔에 겨워 등이 굽어 보이는 도준의 뒷모습을 그의 눈물 섞인 열연을 보았다. 내 머릿속에는 도윤이 차를 몰고 나갈 때 보았던 그의 새하얀 얼굴과 추락사고 전화를 받았을 때의 그 잿빛 같은 평온함만이 반복해서 떠올랐다. 이건 정상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이상했다. 경찰이 와서 우리를 작은 사무실로 데려가 형식적인 조사를 했다. 시어머니는 이미 울다 지쳐 책상에 엎드린 채 간헐적으로 나의 죄를 성토했다. 도주는 극도로 피곤하고 슬픈 자세로 침착하게 질문에 답했다. 차는 사흘 전 강남에 있는 그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정밀 점검을 받았습니다. 영수증도 전부 가지고 있고요. 제가 특별히 브레이크랑 타이어를 꼼꼼히 봐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해안도로를 달려야 하니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제 동생 도윤이는 면허 딴 지 2달 정도 됐습니다. 평소에 이 차를 무척 아꼈지만 저희가 운전은 잘 못하게 했습니다. 오늘은 제 아내 서명희 씨가 아마 동생이 계속 조르니까 그냥 무심코 키를 준 것 같습니다. 제가 말리려고 했는데 어머니도 한번 해보라고 하셔서 다 제 탓입니다. 제가 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그의 말은 선의로 가득 찬 디테일로 채워져 있었다. 그 디테일 하나하나가 벽돌이 되어 나를 위해 과실치사라는 이름의 감옥을 빈틈없이 쌓아 올렸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젊은 경찰은 사무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그의 눈빛에는 심사와 동정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입을 열었지만 목이 바짝 말라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내 남편을 의심한다고? 그가 나에게 키를 건넬 때부터 악의가 느껴졌다고? 이 차가운 현실과 남편의 완벽한 증언 앞에서 증거 없는 직감은 나를 더욱 냉혈하고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만들 뿐이었다. 나는 그저 일어난 일을 가장 건조한 언어로 반복해서 진술했다. 내가 무심코 키를 그에게 던졌다고 말했을 때 나는 맞은편의 경찰과 기록원이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보았다. 경찰서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깊은 밤이었다. 도주는 거의 실신 직전인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나에게 말했다. 명희 씨, 당신 먼저 들어가. 여긴 내가 있을게. 어머니가 지금 감정이 격해서 당신을 보면 돌아가서 푹 쉬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그의 배려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고 동시에 흠잡을 데 없이 잔인했다. 그는 나를 이 가정의 비극에서 철저하고 깨끗하게 분리해냈다. 나를 격리되어야 할 외부인이자 죄인으로 만들었다. 나는 혼자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다. 추락한 그 차가 아니라 집에 있던 다른 낡은 차였다. 차 안에는 아침에 집을 나설 때 도윤이 뿌렸던 향수 냄새가 아직 남아있었다. 그 젊고 발랄한 향기가 지금은 시체의 냄새처럼 느껴져 속이 울렁거렸다. 나는 집이라고 불리는 그 차가운 곳으로 돌아왔다. 거실에는 내가 정성껏 준비했던 피크닉 바구니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 안에 형형색색의 김밥과 과일들이 거대한 조롱처럼 보였다. 나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두려웠다. 도윤의 죽음도 시어머니의 저주도 아니었다. 내가 두려운 것은 박도준, 나와 5년간 한 침대에서 잠들었던 그 남자였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나는 단 한 번도 그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그의 슬픔은 연기였다. 그렇다면 그 연기 뒤에는 도대체 얼마나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구멍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그 스마트키, 그 해안도로, 그리고 그의 새하얗던 얼굴, 모든 단서가 내 머릿속에서 미친 듯이 교차하고 충돌하며 내 온몸의 피를 응고시킬 것만 같은 하나의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다. 도윤의 장례식은 서둘러 그리고 무겁게 치러졌다. 빈소는 집에 차려졌고 공기 중에는 향과 종이돈이 타는 매캐한 냄새가 가득했다. 시어머니 김영숙은 검은 소복을 입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마치 말라비틀어진 조각상처럼 두 눈은 퉁퉁 붓고 눈빛은 멍했다. 더 이상 나에게 울부짖거나 욕하지 않았다. 그저 독을 품은 원망으로 소리 없이 나를 능지처 참하고 있었다. 조문을 온 모든 친척들은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시어머니와 도준을 위로한 뒤 곁눈질로 마치 오물이 묻은 물건을 보듯 나를 훑어봤다. 나는 죽음의 열쇠를 무심코 건넨 형수였고
이 가정의 비극 속에서 어리석고 눈에 거슬리는 존재였다. 도주는 완벽하게 혈육을 잃고도 꿋꿋이 상주 노릇을 해야 하는 형이자 남편을 연기했다. 그의 두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턱에는 거뭇한 수염 자국이 돋아 있었다. 쉰 목소리로 지치게 모든 조문객을 상대했다. 그는 이따금 내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명희 씨, 너무 슬퍼하지 마. 당신 탓 아니야. 그의 위로는 차가운 뱀처럼 내 목을 감아왔고 나를 소름 끼치게 했다. 나는 슬픔이 과하다는 핑계로 방에 틀어박혀 그 숨 막히는 시선들을 최대한 피했다. 나는 조용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사고 당일의 모든 디테일, 도준의 모든 말과 표정을 수없이 되짚었다. 의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왜 그는 정밀 점검을 그토록 강조했을까? 왜 그는 굳이 나에게 그 가장 위험한 길을 운전하라고 했을까? 왜 도윤의 사고 소식을 듣고 그의 첫 반응은 충격이 아니라 계획이 틀어진 후의 공백이었을까? 나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나는 서명희, 베테랑 자산관리사다. 내일은 복잡하게 얽힌 데이터와 정보 속에서 논리를 찾고 리스크를 발견하는 것이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깊은 밤, 거실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말소리에 잠이 깼다. 나는 조용히 방문 앞으로 다가가 문틈으로 엿보았다. 도준이 나에게 등을 보인 채 베란다에 서서 통화를 하고 있었다. 달빛 아래 그의 모습은 유난히 왜소해 보였다. 목소리는 극도로 낮췄지만 몇몇 단어는 바늘처럼 내 귀에 박혔다. 만전지책이라고 하지 않았나? 지금 다 엉망이 됐어. 돈은 어떡하고. 시간을 좀 더 줘. 반드시 좀 더 기다려야 해. 지금 걔 완전히 겁먹은 상태라 건드릴 수가 없어. 그의 말투는 초조하고 긴장됐으며 심지어 약간의 공포마저 섞여 있었다. 이것은 방금 동생을 잃은 사람이 친구에게 슬픔을 토로할 때의 상태가 결코 아니었다. 그는 돈을 말하고 있었고 걔를 말하고 있었다. 그 걔는 의심할 여지 없이 나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심장이 쿵하고 부쉈다가 갈비뼈를 부술듯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입을 틀어막고 어떤 소리도 내지 않으려 애썼다. 슥, 베란다 문이 열리고 도준이 들어왔다. 나는 즉시 뒤로 물러나 침대로 돌아가 눈을 감고 자는 척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와 내 옆에 누웠다. 그가 베란다에서 가지고 들어온 밤의 서늘한 공기와 내가 한때 안정감이라고 믿었던 그의 익숙한 채취가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 그 냄새는 나를 소름 끼치게 할 뿐이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그가 나를 주시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시선에는 더 이상 어떤 온기도 없었다. 마치 하나의 물건,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는 골칫덩어리를 살펴보는 듯했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는 내가 깊이 잠들었다고 확신했는지 조용히 몸을 돌렸다. 나는 동이 틀 때까지 뻣뻣하게 누워있다가 겨우 눈을 뜰 수 있었다. 나는 증거를 찾아야만 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은 잠시 평온을 되찾았다. 고인 물과 같은 평온이었다. 나는 물건을 보면 사람이 떠올라 마음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도윤의 유품을 정리하는 것을 돕겠다고 제안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지만 반대하지 않았다. 도준은 나를 한번 쳐다봤다. 그 눈빛은 복잡했다.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당신이 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던 기회였다. 도윤의 방은 나와 도준의 서재와 연결되어 있었고 그 사이는 장식용 고가구, 복구 하나로만 구분되어 있었다. 나는 방에 들어가 먼저 형식적으로 도윤의 책상과 옷장을 정리했다. 그리고 내 목표는 다른 쪽 도준의 서재로 향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침착하라고 말했다. 머리 없는 파리처럼 마구 뒤져서는 안 된다. 나는 도준의 습관을 안다. 그는 중요한 서류들을 분류해 정리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스스로 은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가장 예상치 못한 구석에 숨겨두곤 했다. 나는 체계적으로 검사를 시작했다. 서랍부터 파일 폴더까지
심지어 바닥을 두드려 소리가 다른 곳이 없는지 확인했다. 거의 포기하려던 순간 내 손끝이 책상 가장 아래쪽 서랍의 안쪽 벽에서 미세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감지했다. 힘껏 누르자 작은 비밀 공간이 튀어나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이 솟았다. 비밀 공간에는 현금도 보석도 없었다. 오직 누런색 서류 봉투 하나만 들어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봉투 안에는 충격적인 범죄 계획서도 피 묻은 협박 편지도 없었다. 그저 서류 한 부가 있을 뿐이었다. 고급스러운 아트지에 인쇄된 그 서류의 제목은 검은색 명조체로 쓰여 있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마치 막 파헤쳐진 차가운 무덤 같았다. 생명보험 계약서. 내 시선은 재빨리 계약서의 핵심 정보를 훑었다. 피보험자란에는 놀랍게도 내 이름, 서명이가 적혀 있었다. 수익자는 박도준. 그리고 보험금란에 적힌 숫자는 내 혈액을 순간적으로 얼어붙게 만들었다. 10억 원. 이건 내가 가입한 보험이 아니었다. 나는 자산관리사로서 내 모든 자산과 보험 포트폴리오를 손금 보듯 꿰고 있었다. 이 보험은 나에게 완전히 낯선 것이었다. 계속해서 아래를 읽어내려갔다. 시선은 마침내 계약서의 서명 날짜에 멈췄다. 그 날짜는 마치 불에 달군 인두처럼 내 망막에 지독한 낙인을 찍었다. 바로 이번 주말 여행을 떠나기 사흘 전이었다. 그 순간 나는 머리부터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모공이 수축하며 뼈를 애는 한기를 뿜어냈다. 온몸에 피가 멈춘 듯 했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오직 그 흑백의 계약서, 그 위에 적힌 천문학적인 보험금과 사형 선고서와도 같은 날짜만 볼 수 있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정밀 점검을 마쳤다는 그 차는 여행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실패하지 않을 사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경치가 가장 좋다는 그 해안도로는 내가 풍경을 감상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나를 위해 세심하게 고른 무덤이었다. 그가 굳이 나에게 운전을 하라고 했던 것은 내 기술을 믿어서가 아니라 오직 피보험자인 내가 사고로 죽어야만 수익자인 그가 그 10억 원의 거액을 손에 감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 스마트키, 그가 나에게 건넨 것은 여행의 시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입장권이었고 저승사자가 내민 차가운 낫이었다. 다만 운명의 장난처럼 나는 순간의 초조함과 반항심으로 그 입장권을 차를 몰고 싶다고 아우성치던 그의 친동생에게 무심코 던져버린 것이었다. 그리하여 도윤이 나를 대신해 그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달리게 된 것이었다. 어쩐지 도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던 것이다. 그는 화가 난 것이 아니었다. 공포에 질렸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친동생이 자신이 직접 설계한 죽음의 덫을 몰고 절벽으로 돌진하는 것을 두 눈 뜨고 지켜본 것이었다. 어쩐지 그가 추락사고 전화를 받았을 때 얼굴에 슬픔이 아니라 만념구회의 공백만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동생의 죽음을 애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거의 들어왔던 10억 원과 그 천의무봉했던 아내 살해 및 보험 사기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간 것을 애도했던 것이다. 나는 차가운 책상에 기댔다. 속이 뒤집히며 구토가 치밀어 올랐다. 지난 5년간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가 나에게 속삭였던 사랑의 말들, 그가 내 어깨에 덮어주었던 외투, 우리가 함께 보았던 영화, 함께 계획했던 미래, 전부 거짓이었다. 내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투자에 불과했다. 내가 남편이라고 믿었던 것은 내 곁에 잠복해 있던 냉혈한 사냥꾼에 불과했다. 그리고 나는 그가 오랫동안 사육하다가 때가 되면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 돈으로 바꿀 사냥감에 불과했다. 그리고 김영숙, 내 시어머니는 그녀는 알고 있었을까? 이 음모 속에서 그녀는 어떤 역할을 맡았던 것일까? 그리고 박도윤, 죽은 그 철부지 청년, 그가 만약 자신이 죽은 이유가 친형이 형수를 위해 준비한 덫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면 바다에서 기어나와 도준의 목을 조르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서재를 걸어 나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온몸이 떨리고 이가 딱딱 부딪혔다. 거실에서 도주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표정은 쓸쓸했다. 내 발소리를 듣고 그가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즉시 그 익숙한 슬프면서도 다정한 표정이 떠올랐다. 명희 씨, 정리 다 했어? 힘들지? 이리 와서 좀 앉아. 나는 그를 보았다. 그의 그 잘생기고 위선적인 얼굴을, 그의 눈 속에 그 적절한 관심을 보았다. 나는 억지로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옆에 앉았다. 그가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으려 했다. 그의 손끝이 내 피부에 닿는 순간 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손을 확 빼버렸다. 그의 동작이 허공에서 멈췄고 얼굴의 표정도 굳어졌다. 왜 그래? 그가 물었다. 눈빛에 한 줄기 경계심이 스쳤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숙여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렸다. 목소리는 극도의 억압으로 미세하게 떨렸다. 손이 좀 차가워서. 그가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그가 알게 해서는 안 된다. 그의 눈에 지금의 나는 여전히 죄책감과 슬픔에 잠겨 있는 연약하고 정신이 흐트러진 서명이일 뿐이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보호색이자 나의 유일한 무기다. 이 순간부터 슬픔과 죄책감은 나의 가면이다. 그리고 가면 아래 서명이는 이미 죽었다. 살아남은 것은 복수자다. 그리고 가심한 자는 나의. 그날 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도주는 내 옆에서 고른 숨을 내쉬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잠들어 있었다. 나는 옆에 누운 것이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 송곳니를 드러내 내 몸에 독을 주입할 수 있는 차가운 독사처럼 느껴졌다. 날이 밝을 무렵 나는 결심을 내렸다. 나는 울지도 무너지지도 않았다. 눈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것이다. 그것은 값싼 동정을 얻거나 적이 당신을 더욱 얕보게 만들 뿐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동정이 아니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청산이었다. 나는 개인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암호화된 폴더를 만들었다. 텅 빈 이름 상자를 보며 키보드 위에서 잠시 손가락을 멈췄다. 그리고 네 글자를 입력했다. 청산 프로젝트. 이것은 내가 박도준을 위해, 이 죽음의 결혼을 위해 맞춤 제작한 프로젝트였다. 나는 그를 내 직업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위험한 케이스로 다루기로 했다. 나는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열고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틀을 짜기 시작했다. 프로젝트명, 청산 프로젝트, 프로젝트 목표, 최우선 목표, 리스크 관리, 나의 신변 안전과 모든 개인 재산의 안전 확보, 핵심 목표, 증거, 박도준의 살인 미수 및 보험 사기 범죄 사실을 입증할 완전하고 반박 불가능한 증거 체인 구축, 최종 목표 실행 및 청산, 박도준과 그의 공범 존재할 경우 이 법의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의 경제적 기반을 완전히 청산하여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것. 프로젝트 자원 분석, 아군 우위, 정보 비대칭. 적박도주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슬픔과 죄책감에 빠져 있다고 믿고 있음.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위장막. 전문 기술. 나는 재무감사, 리스크 평가, 정보 분석 능력을 갖추고 있음. 핵심 물증. 보험 계약서 사진은 이미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암호화된 클라우드에 업로드함. 아군 약점. 신변 위협. 신변이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 차량에 손을 댔다는 직접적인 증거 부족. 전문적인 법률 및 조사 지원 부재. 행동계획. 1단계. 전문 조력자 확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능력이 뛰어나며 나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함. 적 안정화. 계속해서 무너진 양을 연기하여 박도준의 경계심을 낮추고 증거 수집을 위한 시간과 공간 확보. 자산 보호. 즉시 비밀리에 나의 모든 혼전 및 혼후 재산을 정리하고 보호하는 작업 착수. 내 머릿속에 즉시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이강현. 그는 나의 대학 선배로 현재 국내 최고의 금융 리스크 관리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정직하고 논리가 치밀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전문 분야가 그에게 강력한 정보 조사 능력과 법률 자원을 제공한다는 점이었다. 졸업 후 연락은 뜸했지만 우리는 늘 군자지교를 유지해왔다. 그는 현재 내가 이런 생사가 걸린 일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나는 잘 쓰지 않는 비상용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강현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3번 울리고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로 강현 선배의 온화하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명희 씨, 오랜만이네요. 나는 심호흡을 하고 목소리가 침착하게 들리도록 애썼지만 숨길 수 없는 긴박함이 묻어났다. 선배, 저예요. 서명희. 도움이 필요해요. 형사 범죄와 관련될 수 있는 아주 긴급한 일이에요. 전화기 저편에서 2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강현 선배의 목소리가 즉시 진지해졌다. 어디예요? 안전합니까?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말해봐요. 집이에요. 일단은 안전해요. 나는 가장 간결한 언어로 차 사고의 경위, 나의 의심, 그리고 그 보험 계약서의 존재를 빠르게 설명했다. 어떤 감정적인 단어도 섞지 않고 마치 고위험 투자 사례를 보고하듯 사실만을 진술했다. 내 말을 다 듣고 강현 선배 쪽에서 가볍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나의 판단을 의심하지 않고 즉시 업무 모드로 들어갔다. 명희 씨, 잘했어요. 침착함을 유지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이제 제 말대로 하세요. 첫째, 그 서류 봉투는 절대 다시 만지지 마세요. 박도준이 당신이 안다는 걸 눈치채게 해선 안 됩니다. 둘째, 보험 계약서, 사진을 암호화된 이메일로 저에게 보내주세요. 모든 세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지금부터 당신 주변의 모든 전자기기를 조심하세요. 집에서는 어떤 관련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당신이 도청당하고 있다고 가정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즉시 제 자원을 동원해서 2가지 라인으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서비스 센터의 정비 기록과 당일 그 차를 만졌던 정비사입니다. 두 번째는 박도준의 최근 6개월간의 재무 상태입니다. 그의 모든 은행 거래 내역, 신용 기록, 투자 프로젝트를 포함해서요. 아내를 죽여 보험금을 타내려는 범죄의 99%는 거대한 재정적 구멍에서 비롯됩니다. 강현 선배의 사고는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로웠다. 당신이 할 일은 자신을 보호하고 당신의 연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를 안심시키세요. 저에게 사흘만 주세요. 제가 초기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거울 속에 창백하지만 눈빛만은 이상할 정도로 빛나는 얼굴을 보았다. 공포와 충격으로 응결되었던 마음속의 거대한 돌덩이가 마침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청산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계산에 능한 사냥꾼의 경계심을 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의 사냥감이 완전히 저항할 능력을 잃고 순순히 도사를 기다리는 양이 되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도 가장 연기력이 필요한 공연을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방에 틀어박혀 있지 않고 넋이 나간 모습으로 거실에 나타났다. 헐렁한 낡은 홈웨어를 입고 머리는 대충 묶었으며 화장기 없는 얼굴 아래에는 일부러 밤을 새워 만든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다. 나는 실에 매달린 인형처럼 천천히 걸었고 시선은 늘 허공의 한 곳에 멍하니 머물렀다. 마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간 사람처럼 도준과 시어머니의 대화에 나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이따금 미약한 한숨을 내쉴 뿐이었다. 식사 시간에는 거의 젓가락을 들지 않고 그저 밥그릇에 흰쌀밥만 멍하니 쳐다봤다. 도준이 내 밥그릇에 반찬을 놔주고 나서야 나는 깜짝 놀란 사람처럼 기계적으로 두어 숟갈 떴다. 내 상태는 그들이 보기에 거대한 죄책감과 슬픔에 완전히 짓눌려 붕괴 직전에 이른 여자였다. 김영숙의 나에 대한 괴롭힘도 날카로운 저주에서
경멸과 악의가 담긴 비아냥으로 바뀌었다. 하루 종일 산송장처럼 보는 사람 재수없게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도윤이가 왜 죽어? 지금 누구 보라고 그따위 표정 짓는 거야? 우리 박씨 집안이 정말 8대에 걸쳐 재수없는 일을 당했구나. 너 같은 상복 덩어리를 며느리로 들여서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미세하게 떨며 그녀의 말이 채찍처럼 내 몸을 후려치도록 내버려 두었다. 어떤 반박도 하지 않았다. 도주는 적절한 때에 나서서 나를 자기 뒤로 끌어당기고 지칠 대로 지친 말투로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명희 씨 마음도 편치 않아요.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요. 도윤이는 이미 갔어요. 우리 산 사람은 살아야죠. 그리고 그는 나를 방으로 데려가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며 그가 늘 사용하던 역겨울 정도로 다정한 말투로 말했다. 명희 씨, 마음에 담아두지 마. 어머니는 너무 슬퍼서 그러시는 거야. 당신이 일부러 그런 거 아닌 거 알아. 우리 모두 당신을 사랑해. 당신 꼭 기운 차려야 해. 나는 그의 품에 기대어 몸은 돌처럼 굳어 있었지만 얼굴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반은 연기였고 반은 역겨움이었다. 이 연극의 클라이맥스는 일주일 후 저녁에 일어났다. 저녁 식탁의 분위기는 여느 때처럼 무거웠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극도로 쇠약하고 마치 큰 결심이라도 한 듯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도준 씨, 어머님. 내 목소리는 매우 작았고 일부러 낸 쉰 목소리와 떨림이 섞여 있었다. 즉시 그들의 주의를 끌었다. 제가 생각해봤어요. 도윤이 일, 저에게 외면할 수 없는 책임이 있어요. 제가 아니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김영숙은 차갑게 코웃음을 쳤지만 내 다음 말을 기다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주는 미간을 찌푸리고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명희 씨, 왜 또 그런 말을 해? 당신 탓 아니라고 했잖아. 제 탓이 아니라고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지만 시선은 그에게 단호하게 고정되어 있었다. 저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눈만 감으면 도윤이가 보여요. 제가 뭔가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치 엄청난 용기를 낸 것처럼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다. 제 명의로 된 혼전 재산인 작은 오피스텔이 하나 있어요. 그걸 팔아서 그 돈을 어머님께 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 돈으로 도윤이 목숨을 살 수는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 작은 성의예요. 제가 도윤이를 대신해서 어머님 노후를 책임진다고 생각해 주세요. 내 말이 끝나자 식당 전체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김영숙의 흐린 눈에서 순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빛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탐욕과 경악, 그리고 약간의 경멸이 뒤섞인 복잡한 빛이었다. 그녀는 입을 열어 당장이라도 승낙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억지로 참아내며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마치 내 말의 진위를 평가하는 것처럼. 그리고 박도준. 그의 동공은 내 말이 끝나는 순간 격렬하게 수축했다. 그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위장된 다정함이 아니라 깊이를 알 수 없는 탐색이 담겨 있었다. 마치 완전히 낯선 생물을 관찰하는 듯했다. 그는 아마 내가 내 가장 소중한 혼전 재산을 팔겠다고 자발적으로 제안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 오피스텔은 부모님이 나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유산이자 내 안정감의 기반이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명희 씨, 당신 미쳤어?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알아채기 힘든 조급함과 떠보는 듯한 기색이 섞여 있었다. 그 집은 당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거잖아. 어떻게 팔아? 돈 문제는 당신 신경 쓰지 마. 내가 있잖아. 아니요. 전 꼭 이렇게 해야 해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적절한 타이밍에 눈물을 흘렸다.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연약하면서도 단호하게 들렸다. 그렇지 않으면 전 평생 마음 편히 살 수 없을 거예요. 도준 씨, 그냥 저를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제가 조금이라도 마음 편해질 수 있도록. 알겠죠?
그냥 그렇게 정해요. 나는 말을 마치고 의자를 밀치고 일어나 얼굴을 가린 채 방으로 달려가 문을 세게 닫았다. 나는 차가운 문에 기댔다. 갈비뼈를 때리는 내 심장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나는 알았다. 나의 미끼는 정확하게 던져졌다. 문 밖은 잠시 조용했다가 김영숙의 낮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고양이 쥐 생각해주네. 그깟 집 한 채로 내 아들 목숨값을 치르겠다고? 이어서 도준의 달래는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명희 씨가 아마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헛소리하는 걸 거예요. 진심으로 듣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득해 볼게요. 설득은 무슨 설득? 내가 보기엔 떼끼는 게 있어서 겁먹은 거야. 집 한 채가 뭐라고. 내 아들 도윤이는. 김영숙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지며 흐느낌으로 변했다. 나는 문에 기댄 채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박도준, 박도준. 당신은 지금 내가 정말로 충격을 받아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당신의 사냥감이 진실을 발견하기는커녕 스스로 가장 값진 살점을 바치려 한다고 안도하고 있겠지. 안심해. 내가 당신이 그것을 완전히 의심의 여지 없이 믿게 만들어줄 테니.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집을 파는 일에 온전히 몰두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해서 그들을 집으로 데려와 보여주고 도준과 김영숙 앞에서 매매가와 판매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나는 초조하면서도 멍한 모습을 보였다. 마치 뜨거운 감자를 빨리 던져버리고 싶어하는 익사자처럼. 도준은 처음에는 말리는 척했지만 내가 몇 번 감정적으로 폭발하며 고집을 부리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너를 어쩔 수 없다는 식의 관대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 깊은 곳에는 점점 더 뚜렷해지는 의의 빛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아마 내 정신 상태가 이미 너무나 취약해서 그의 다음 계획을 진행하기에 딱 좋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의 연기는 강현 선배의 조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벌어주었다. 내가 집을 파느라 바쁜 동안 강현 선배 쪽의 정보는 암호화된 이메일을 통해 내 비상용 휴대폰으로 계속해서 전송되었다. 첫 번째 라인, 그 서비스 센터에 대한 조사는 금방 벽에 부딪혔다. 강현 선배는 사고 발생 다음 날 그곳에서 당일 정비구역에 CCTV 하드 드라이브가 고장나 모든 데이터가 손실되었다고 주장했다고 알려왔다. 그리고 당일 내 차의 정비를 담당했던 왕철민이라는 이름의 정비사는 며칠 후 집안에 일이 있다는 핑계로 서둘러 사직하고 행방이 묘연해졌다고 했다. 너무 깨끗합니다. 강현 선배가 전화로 말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운 것처럼 깨끗해요. CCTV가 하필 그때 고장나고 핵심 인물이 마침 사라지다니. 박도준의 반탐지 능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합니다. 이 결과는 내 예상 범위 안에 있었다. 도준이 이를 저지를 배짱이 있다면 당연히 이런 가장 표면적인 흔적들은 처리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당황하지 않았다. 나는 알고 있었다. 계획이 아무리 치밀해도 돈이 관련된 이상 반드시 흔적은 남게 마련이라는 것을. 역시나 두 번째 라인, 도준의 재무 상태 조사는 곧 획기적인 발견을 가져왔다. 강현 선배가 보내온 첫 번째 보고서는 도준의 최근 1년간의 은행 거래 내역과 신용 기록이었다. 그 빽빽한 표를 보았을 때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골이 서늘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부터 도준의 개인 계좌와 내가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신용카드에서 비정상적으로 빈번하고 거액의 자금 유출이 발생했다. 수취인은 대부분 해외의 온라인 플랫폼이었고 내용은 불분명했다. 강현 선배는 보고서에 붉은 글씨로 온라인 도박 또는 고위험 투기 거래로 강력히 의심됨이라고 표기했다. 그리고 그의 개인 투자 역시 그가 말했던 조금 벌었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심각한 손실을 보고 있었고 그중 한 프로젝트는 그에게 거의 5억 원에 가까운 연대 채무를 안겨주었다. 이 구멍들을 메우기 위해 그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혼 후 공동 명의의 아파트를 몰래 담보로 잡혔다.
그는 내 서명을 위조했다. 그리고 여러 온라인 대출 플랫폼에서 고액의 대출까지 받았다. 눈덩이는 점점 불어나 사고 발생 한 달 전에는 그의 명의로 된 총부채가 이미 15억 원을 넘어섰다. 이 숫자는 우리 같은 중산층 가정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금액이었다. 그의 소위 스타트업 회사 기술 총괄이라는 화려한 겉모습 아래에는 이미 부채와 도박 중독에 잠식되어 1000개의 구멍이 뚫린 거대한 블랙홀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10억 원의 보험금은 그가 이 블랙홀을 메우고 심지어 하룻밤에 인생 역전을 꿈꾸던 유일한 구명줄이었던 것이다. 강현 선배는 이메일 말미에 이렇게 썼다. 명희 씨, 이제 동기는 매우 명확해졌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도박꾼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그와 그 사직한 정비사 왕철민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입니다. 나는 도준이 나에 대해 완전히 안심한 틈을 타 내부 증거 수집을 시작했다. 나는 보조 배터리로 위장한 초소형 녹음 장치를 사서 우리 침실의 침대 협탁 위에 놓았다. 그리고 업무상 필요하다는 핑계로 도준의 서재 컴퓨터를 빌렸다. 나는 컴퓨터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가장 기본적인 상식은 알고 있었다.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서 삭제된 파일은 새로운 데이터로 덮어쓰기 전까지는 복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나는 전문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튜토리얼을 보며 밤새도록 조심스럽게 그의 컴퓨터 C 드라이브를 스캔했다. 새벽 4시 복구된 파일 목록에 몇몇 키워드가 나타났을 때 내 심장은 거의 추를 뻔했다. 그것들은 삭제된 브라우저 검색 기록의 파편들이었다. 자동차 브레이크를 사고처럼 보이게 고장 내는 법, 해안도로 CCTV 사각지대의 구간 분석, 고속 주행 중 차량 추락 시 생존율 0%로 만드는 방법, 생명보험법상 사고사에 대한 정의, 모든 제목이 피 묻은 비수처럼 내 심장에 깊숙이 박혔다. 나는 이 복구된 기록들을 하나하나 캡처하고 저장하고 암호화하여 업로드했다. 이 모든 것을 마치자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창밖의 희미한 새벽빛을 보며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컴퓨터를 원래 상태로 복구하고 모든 작업 흔적을 삭제했다. 그리고 침실로 돌아와 아직 곤히 잠든 도준을 보았다. 그의 잠든 얼굴은 너무나 무해해 보였고 심지어 약간의 피곤함마저 묻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잘생긴 가죽 아래에 얼마나 악독하고 냉혈한 악마가 숨어 있는지. 증거의 그물은 조금씩 짜여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물의 중심에는 나의 한때 사랑했던 사람, 지금의 사냥감이 있었다. 일주일 후 강현 선배의 전화가 깊은 밤에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흥분이 섞여 있었다. 명희 씨, 그 왕철민이라는 정비사 찾았어요. 제가 좀 다른 경로를 통해 그의 먼 친척형을 찾았는데 그 형 말로는 왕철민이 최근에 갑자기 큰돈이 생겨서 고향의 도박 빚을 다 갚았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시골에 숨어서 얼굴도 안 비춘답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제가 왕철민의 은행 계좌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사고 발생 이틀 전 그의 계좌에 출처 불명의 4천만 원이 입금됐어요. 송금인 계좌는 박도준 본인 명의는 아니었지만 몇 단계를 거쳐 추적한 결과 최종적으로 박도준이 차명 주주로 있는 유령 회사로 연결됐습니다. 4천만 원, 사람 목숨값. 내 손끝이 차가워지며 휴대폰을 꽉 쥐었다. 이 증거면 충분할까요? 간접 증거로는 매우 유력합니다. 송금 기록에 그가 갑자기 사직하고 도박 빚을 갚은 사실까지 더해지면 논리적인 폐쇄 회로가 형성됩니다. 강현 선배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계속했다. 그리고 박도준의 통화 기록 분석도 나왔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자주 통화하는 번호가 하나 있어요. 거의 매일, 특히 심야에 통화했습니다. 번호의 실명 인증자는 최유나라는 여자입니다. 최유나, 그 이름은 좀 익숙했다. 도준의 회사에 새로 온 인턴이라고 했던 것 같다. 젊고 예쁘다고. 도준이 언젠가 식탁에서 무심코 그녀가 재능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다. 도준 씨의 내연녀군요. 맞습니다. 강현 선배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이미 사람을 시켜 확인했습니다. 보름 전 박도준이 신용카드로 5성급 호텔을 예약했는데 투숙객으로 등록된 게 바로 그와 이 최윤아였습니다. 그리고 도윤 씨 사고 바로 다음 날 박도준은 최윤아의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했어요. 메모는 "윤아야, 걱정 마. 기다려였습니다. 윤아야, 걱정 마. 기다려.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역겨운가. 그는 동생의 빈소에서 슬픔에 잠긴 형을 연기하면서 뒤로는 어린 내연녀를 달래며 내 목숨값으로 이룰 미래를 약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증거가 퍼즐 조각처럼 내 눈앞에서 완전하고 추악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살인 동기, 거액의 빚, 범행 도구, 손을 댄 자동차, 범행 수법, 정비사 매수, 살인 목표, 나, 그리고 배후의 감정적 배신, 내연녀 최윤아. 논리의 사슬은 이미 완성되었다. 명희 씨, 강연 선배의 목소리가 나를 차가운 생각에서 끌어냈다. 이제 증거는 형사 입건을 시작하기에 충분합니다. 다음 단계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니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아직 부족해요. 전화기 저편에서 강연 선배는 침묵했다. 그는 똑똑했다. 즉시 내 뜻을 이해했다. 이 증거들은 도준을 감옥에 보내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단지 법의 심판이 아니었다. 나는 그의 탐욕, 그의 냉혈함, 그의 배신에 대해 가장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기를 원했다. 나는 그가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조금씩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만들고 싶었다. 나는 그가 가장 더이하고 가장 희망에 부풀어 있을 때 가장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고 싶었다. 나는 덫을 놓을 것이다. 그가 스스로 뛰어들어 그의 모든 죄악과 탐욕을 백일하에 드러내게 만들 마지막 덫을. 선배, 나는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차갑고 거스를 수 없는 결단이 담겨 있었다. 덫을 하나 놓는 걸 도와주세요. 금융 분야에 수익률이 극도로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투자 함정을요. 강연 선배는 저편에서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는 감탄과 약간의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말씀하세요, 나의 청산인. 어떤 함정이 필요합니까? 그 순간 나는 창밖의 칠흑 같은 어둠을 보며 마치 박도준의 결말을 이미 본 것 같았다. 이 대결은 이미 중반을 넘어섰다. 이제 내가 흑도를 쥐고 먼저 둘 차례였다. 탐욕에 찌든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는 미끼가 충분히 기름지고 손에 잡힐 듯 가까워 보여야 한다. 나는 내 전문 지식을 이용해 이틀 동안 해외 신탁 펀드에 관한 서류 한 세트를 정교하게 위조했다. 이 서류는 펀드의 배경 소개, 과거 수익률부터 복잡한 투자 구조와 법률 조항에 이르기까지 진짜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완벽하게 만들어졌다. 서류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초기 투자자로 설정했다. 현재 약 15억 원에 달하는 신탁이 만기가 임박했으며 단 조건에 따라 1억 원의 추가 활성화 자금을 투입해야만 환매를 완료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숫자는 내가 정밀하게 계산한 것이었다. 15억 원은 어떤 도박꾼이라도 미치게 만들기에 충분한 금액이다. 그리고 1억 원이라는 문턱은 현재의 도준에게는 그가 온 힘을 다해 심지어 사채까지 끌어다 써야만 겨우 맞출 수 있는 숫자였다. 이것은 그의 탐욕의 정도를 시험하는 동시에 그를 부채의 깊은 수렁으로 완전히 끌어내릴 수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완벽한 등장 시기만 남았다. 기회는 금방 찾아왔다. 그날 저녁, 나는 일부러 그 위조된 펀드 서류를 서재 책상 위에 무심코 흘려두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도준 앞에서 전화를 받았다. 전화는 내 비상용 휴대폰으로 나 자신에게 건 것이었다. 나는 발신자를 자산관리 고객인 왕 대표님으로 설정했다. 왕 대표님? 네. 나는 침묵하는 수화기를 향해 낮췄지만 감출 수 없는 흥분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네. 그 샛별 2호 신탁 말입니다. 곧 만기라고요? 네.
수익률이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아, 그런데 활성화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1억 원? 네. 지금 방법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 돈만 들어오면 우리 집 지금 이 위기를 단번에 넘길 수 있을 텐데요. 나는 말하면서 곁눈질로 도준을 살폈다. 그는 원래 건성으로 TV를 보고 있었지만 엄청난 수익률, 우리 집 위기 같은 단어들을 듣자 귀가 쫑긋 세워지는 것이 분명했다. 그의 시선이 무의식적으로 내 쪽을 향하기 시작했다. 네, 왕 대표님. 제가 최대한 빨리 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리가요. 나는 전화를 끊고 억누르려 애썼지만 여전히 흘러나오는 기쁨과 약간의 근심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나는 길게 한숨을 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1억 원만 어떻게 구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도준이 TV를 끄고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그가 늘 짓던 걱정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명희 씨, 무슨 일이야? 무슨 펀드인데 1억 원이 필요해? 나는 깜짝 놀란 척하며 황급히 손을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회사 일이에요. 우리는 부부잖아. 당신 일은 내 일이야. 그는 내 옆으로 다가와 앉았다. 목소리는 꿀이 떨어질 듯 다정했다.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생겼어? 말해봐.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방금 당신이 그 돈이면 우리 집이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했잖아.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그 위조된 서류를 가져와 그에게 건넸다. 이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투자했던 해외 신탁인데 당신도 알다시피 그때는 제가 여윳돈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몇 년 사이에 수익률이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어요. 지금 원금의 수익까지 합쳐서 거의 15억 원이래요. 다만 환매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1억 원을 더 넣어야 한대요. 도준은 서류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그의 눈빛은 점점 밝아졌고 숨결도 점차 가빠졌다. 나는 그의 목을 대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극도의 탐욕에 사로잡혔을 때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이었다. 15억 원.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네. 그런데 우리 집 지금 상황에 어디서 1억 원을 구하겠어요. 제가 집 한 돈은 다 어머님 드리기로 했는데 정말 눈앞에 금광을 두고도 못 파는 심정이네요. 답답해 죽겠어요. 나는 일부러 집 한 돈은 어머님께라는 말을 크게 했다. 그것은 내가 집을 파는 동기에 대한 그의 마지막 의심을 없애는 동시에 그를 더욱 자극하기 위함이었다. 도준은 서류를 내려놓고 내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불타오르듯 나를 보았고 말투는 전례 없이 확고하고 애정이 넘쳤다. 명희 씨, 걱정 마. 그 1억 원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당신이 이 집을 위해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데 더 이상 당신을 힘들게 할 수는 없어. 이 돈은 우리가 재기할 마지막 기회야. 우리는 반드시 잡아야 해. 나는 흥분으로 약간 상기된 그의 얼굴을, 그의 눈에서 반짝이는 숨김없는 탐욕의 불꽃을 보았다. 마음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물고기가 낚싯바늘을 단단히 물었다. 그날부터 박도준은 딴 사람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동생을 잃은 슬픔에 잠긴 비통한 형이 아니었다. 그는 의욕과 희망으로 가득 찬 투사로 변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왔고 전화하는 횟수도 놀랄 만큼 잦아졌다. 나는 그가 미친 듯이 돈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 친구와 동료에게 돈을 빌렸고 심지어 체면을 버리고 그가 한때 무시했던 먼 친척들에게까지 가서 애원했다. 우리 침대 협탁 위에 보조 배터리로 위장한 녹음 장치는 그의 모든 광기를 충실하게 기록했다. 동창아, 내가 부탁할게. 1억만 더 빌려줘. 아니, 5천만 원이라도 괜찮아. 내가 지금 확실하게 돈 버는 프로젝트가 있어. 한 달, 아니, 보름 안에 2배로 갚을게. 유나야, 나 돈이 좀 더 필요해. 네가 어떻게 좀 더 알아봐줘. 자기야, 걱정 마. 이 돈만 들어오면 내가 바로 그 아줌마랑 이혼할게. 내가 서울에서 제일 큰 집 사줄게. 네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카도 사줄게.
우리 곧 좋은 날만 있을 거야. 어머니, 거기 돈 얼마나 더 있으세요? 일단 저한테 다 주세요. 이게 우리 집이 재기할 마지막 기회예요. 걱정 마세요. 돈 들어오면 제가 도윤이한테 제일 좋은 묘자리 사주고 어머님한테는 도우미 2명 붙여서 모실게요. 그는 심지어 김영숙의 노후 자금에까지 손을 댔다. 나는 녹음에서 김영숙이 처음에는 좀 망설였지만 도준의 재기, 좋은 날, 도윤이 좋은 묘자리라는 연이은 폭격에 결국 마음이 흔들려 자신의 마지막 남은 관갑까지 전부 내놓는 것을 들었다. 나는 이 녹음들을 들으며 마음속에 어떤 파동도 잃지 않았다. 심지어 좀 우습기까지 했다. 이 가족은 정말 뼛속까지 탐욕이라는 2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어머니는 며느리의 부동산을 탐하고 아들은 아내의 보험금을 탐했다. 이제는 허황된 15억 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었다. 도준이 미친 듯이 돈을 구하는 동안 나도 마지막 그물 수거를 준비했다. 나는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집에서 나와 시내 중심가의 한 레지던스 호텔에 머물렀다. 도준은 말리지 않았고 심지어 기뻐하는 눈치였다. 내가 떠남으로써 그에게는 내연녀 최윤아와 더 많이 연락하고 각종 대출 작업을 할 자유로운 공간이 생겼기 때문이다. 내가 그 집을 떠난 것은 신변 안전을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그와의 물리적 연결을 완전히 끊어 그가 내 다음 행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약 일주일 후 도준이 흥분해서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환희가 가득했다. 명희 씨, 돈 내가 다 모았어. 딱 1억 원. 한 푼도 빠짐없이. 정말요? 나는 깜짝 놀란 목소리를 연기했다. 도준 씨, 정말 대단해요. 당신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당연하지. 언제 돈 넣으면 돼? 그는 이미 안달이 나 있었다. 왕 대표님한테 물어봤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처리할 수 있대요. 돈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한 번에 처리할게요. 내가 말했다. 아니. 도준이 즉시 말했다. 그의 말투에는 거절할 수 없는 교활함이 묻어 있었다. 명희 씨, 이런 전문적인 금융거래를 당신 같은 여자가 어떻게 알겠어. 만에 하나 실수라도 하면 우리 15억 원은 물거품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자. 당신이 그 왕 대표님 연락처를 나한테 줘. 내가 직접 그 사람이랑 얘기할게. 걱정 마. 돈은 내가 잘 가지고 있을게. 당신 그 신탁 환매되자마자 내가 바로 당신 통장으로 돈 넣어줄게. 내가 기다렸던 것은 바로 이 말이었다. 만약 내가 그에게 돈을 나에게 보내라고 했다면 그는 혹시나 하는 의심을 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가 직접 처리하겠다고 나선 것은 그가 내가 설치한 미끼를 완전히 삼켰으며 이 거액이 손에 들어온 후 나를 어떻게 완전히 배제할지 이미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는 심지어 이 돈이 자기 통장에 들어오면 그것이 나의 다음 기일이 될 것이라고 계획했을지도 모른다. 그럼 그렇게 해요. 나는 망설이는 척하며 동의했다. 그럼 당신이 정말 조심해서 실수하면 안 돼요. 걱정 마, 여보. 내 좋은 소식이나 기다리고 있어. 그는 의기양양하게 전화를 끊었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차갑게 웃었다. 박도준, 당신은 좋은 소식을 기다리지 못할 거야. 당신이 기다리게 될 것은 당신을 위해 맞춤 제작된 만겁불보 만재부후의 심판일 테니. 나는 강현 선배가 미리 준비해둔 암호화 처리된 해외 전화번호를 도준에게 보내며 이것이 왕 대표의 연락처라고 알려주었다. 전화기 저편에는 당연히 강현 선배팀의 전문 금융 분석가가 있었다. 그는 노련하지만 약간 오만한 펀드 매니저를 연기할 것이었다. 다음 날 나는 강현 선배의 실시간 중계를 통해 도준이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파멸로 걸어 들어가는지를 똑똑히 들었다. 도준은 왕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처음에는 그 특유의 위선적인 말로 정보를 떠보려 했지만 왕 대표는 전혀 먹히지 않았다. 그는 수많은 전문 금융 용어와 복잡한 거래 절차로 도준을 정신 못 차리게 만들었다.
왕 대표 앞에서 도준의 그 보잘것없는 금융 지식은 마치 초등학생이 대학 교수를 만난 것과 같았다. 결국 왕 대표는 참을성 없다는 듯이 그에게 소위 해외 신탁 전용 계좌 하나를 알려주며 24시간 내에 활성화 자금 1억 원을 한 번에 입금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환매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그 계좌는 물론 강연 선배 팀이 미리 설정해둔 엄격한 감시를 받는 함정 계좌였다. 도준은 완전히 기에 눌려 왕 대표의 전문성을 깊이 신뢰하게 되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가 사방에서 긁어모으고 심지어 사채까지 짊어지고 마련한 그 1억 원을 지정된 계좌로 모두 송금했다. 강연 선배가 백엔드에서 1억 원 입금이 확인되었다고 알려왔을 때 나는 그물을 거둘 때가 왔음을 알았다. 이 돈에는 그가 친척과 친구들에게서 사기친 돈뿐만 아니라 그가 몰래 빼돌린 우리 공동명의 아파트의 담보 대출금과 김영숙의 노후 자금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 돈은 그의 모든 죄악의 집합체였다. 동시에 강연 선배는 또 다른 파일 묶음을 보내왔다. 그 안에는 도준과 내연녀 최윤아의 최근 몇 달간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 캡처와 호텔 투숙 기록이 들어있었다. 그 대화 내용은 노골적이고 악독했으며 나에 대한 경멸과 내 재산을 나눠 가질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환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아줌마 진짜 멍청해. 아직도 자기 동생 죽음이 사고인 줄 알아. 보험금이랑 그 펀드 돈만 들어오면 우리 몰디브 가서 결혼하자. 걱정 마. 이번에는 내가 장담하는데 깔끔하게 처리할게. 절대 다시는 실수 안 해. 이 글자들을 보며 내 마음은 이미 어떤 파동도 일지 않았다. 에막데어 심사 아이모다유신스. 이 남자에 대해서는 이제 미워하는 것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졌다. 그는 그저 처리해야 할 악취를 풍기는 쓰레기 더미일 뿐이었다. 나는 모든 증거 도준의 재무보고서, 온라인 도박 기록, 사채 계약서, 그와 정비사 왕철민의 송금 기록, 내가 그의 컴퓨터에서 복구한 검색 기록, 그 10억 원짜리 생명보험 증서, 그와 내연녀 최윤아의 대화 기록과 호텔 투숙 기록, 그리고 그가 1억 원을 모금한 모든 송금 증빙을 분류별로 정리하여 최종판 청산 프로젝트 보고서를 작성했다. 나는 이 보고서를 암호화된 이메일로 세부 복사하여 동시에 발송했다. 첫 번째 분은 나의 대리인으로서 후속 법적 절차를 시작할 강연 선배에게, 두 번째 분은 익명 제보 형식으로 서울지방경찰청 공식 이메일로, 세 번째 분은 잠시 망설이다가 최윤아와 관련된 부분만 발췌하여 최윤아가 재직 중인 회사의 내부 감사팀 이메일로.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는 컴퓨터를 껐다.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의 밤은 깊었고 도시의 불빛은 찬란한 은하수처럼 흐르고 있었다. 나는 알았다. 내일 아침 해가 뜨는 순간부터 박도준의 좋은 날, 그리고 그가 거짓과 죄악으로 쌓아올린 모든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것을, 이것이 내가 그에게 보내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다음 날 오전 나는 레지던스 소파에 앉아 평온하게 홍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다. 햇살이 좋았다. 거대한 통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따뜻하고 밝게 쏟아졌다. 내 휴대폰이 울렸다. 강연 선배였다. 명희 씨, 시작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억누를 수 없는 날카로움이 묻어 있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내 다른 휴대폰에서 각종 메시지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강연 선배가 나를 넣어준 도준의 회사 동료 단체 카톡방과 우리 아파트 입주민 단체 카톡방이었다. 가장 먼저 폭발한 곳은 도준의 회사였다. 단톡방의 실시간 중계에 따르면 오전 10시 정각 제복을 입은 경찰 몇 명이 회사 대표와 함께 도준이 있는 개발부로 직행했다. 당시 도준은 의기양양하게 팀원들과 아침 회의를 하고 있었고 얼굴에는 곧 큰돈을 벌게 될 것이라는 억누를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경찰이 박도준이라는 이름을 부르며 체포 영장을 제시했을 때 그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는 순식간에 굳어
극도의 충격과 망연자실함으로 변했다. 경찰관님,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박도준 씨, 당신을 살인 미수, 보험 사기 및 금융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저희와 함께 서로 가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경찰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우렁찼다. 그 층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살인 미수라는 네 글자는 마치 천둥처럼 사무실 전체에 터져나갔다.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며 평소 온화하고 신사적이던 그들의 기술 총괄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봤다. 도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무언가 퍼뜩 떠오른 듯 미친 듯이 발버둥치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외치기 시작했다. 아니야, 내가 아니야. 서명이, 그년이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내 돈, 내 1억 원. 하지만 모든 것은 늦었다. 그는 2명의 경찰에게 단단히 제압당하고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그의 모든 부하 직원과 동료들의 경악과 경멸이 섞인 시선 속에서 그는 마치 죽은 개처럼 끌려나갔다. 동시에 다른 경찰팀이 내연녀 최윤아의 자리에 나타났다. 경찰이 중대경제범죄 연루 혐의로 그녀를 연행해 조사를 받겠다고 했을 때 이 젊고 아름다운 인턴은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 눈물 콧물을 쏟으며 울었다. 그리고 회사의 내부 감사팀 이메일도 정확하게 모든 직원에게 발송되었다. 그녀와 도준의 추문은 순식간에 회사 전체에 퍼졌다.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도 난리가 났다. 누군가가 아내를 죽여 보험금을 타내려다 실수로 친동생을 죽게 만든 박도준의 이야기를 온갖 양념을 쳤지만 디테일은 생생한 방식으로 단톡방에 올렸다. 순식간에 방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세상에, 진짜예요? 박 선생님 평소에 되게 점잖아 보였는데 그런 사람이었다니. 어쩐지 동생 죽고 나서 별로 슬퍼 보이지 않더라니. 사람 속은 정말 모르는 거네요.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는 나의 시어머니 김영숙에게서 나왔다. 그녀는 집에서 경찰서로부터 도준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전화로 통보받았다. 나중에 이웃의 말에 따르면 당시 그녀의 집에서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무언가 쿵 하고 쓰러지는 소리가 났다고 한다. 이웃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김영숙은 이미 입이 돌아간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오물이 흥건했다. 뇌졸중이었다. 나는 휴대폰에서 계속해서 울리는 메시지들을 평온하게 바라보며 마지막 홍차 한 모금을 마셨다. 박도준,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구속수감. 최윤아, 앞길이 막히고 조사받는 신세. 김영숙, 악행에 대한 인과응보로 뇌졸중으로 쓰러짐. 그들 각자는 자신들의 죄악에 걸맞은 결말을 맞이했다. 나는 휴대폰을 끄고 일어나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햇살이 눈부셨지만 나는 더없이 편안하게 느껴졌다. 거의 한 달간 지속된 청산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는 이로써 완벽하게 막을 내렸다. 일주일 후 강연 선배와 함께 나는 피해자 신분으로 구치소 접견실에서 도준을 만났다. 불과 며칠 만에 그는 마치 전기가 다 빨려나간 것처럼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한때 정성껏 관리하던 머리는 기름지고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거무죽죽한 수염으로 뒤덮여 있었다. 눈은 푹 꺼지고 눈빛은 흐리멍덩했다. 예전에 그 엘리트 같은 말끔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회색 수의를 입고 손에는 수갑을 차고 있었다. 격리유리 저편에 앉아있는 모습은 마치 조기에 노년에 접어든 노인 같았다. 나를 보자 그의 흐린 눈에서 순간 빛이 터져나왔다가 이내 짙어 녹일 수 없는 원망과 후회로 뒤덮였다. 그는 유리창으로 달려들어 쿵 하는 둔탁한 소리를 냈다. 옆에 있던 교도관이 큰 소리로 제지했다. 서명희. 그는 유리를 사이에 두고 목소리는 마치 2장의 사포가 마찰하는 것처럼 쉬어 있었다. 이 독한 년.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가 있어? 우리가 몇 년을 같이 산 부부인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나는 그의 맞은편에 평온하게 앉았다. 강연 선배는 내 옆에 마치 든든한 산처럼 앉아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아무 반응이 없자 그는 즉시 눈물을 쏟으며 참회하는 얼굴로 돌변했다. 명희야,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다 귀신에 씌었었나 봐. 그 사채업자들이 날 그렇게 몰아붙였어. 내가 정말로 당신 목숨을 원했던 건 아니야. 나는 그냥 그 돈을 받아서 구멍을 메우고 싶었을 뿐이야. 사랑해, 명희야. 당신을 사랑한다고.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경찰한테 다 오해였다고 말해줘.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의 연기는 여전히 그렇게 능숙했고 그렇게 위선적이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는 여전히 값싼 사랑과 눈물로 나를 삼아매려 하고 있었다. 나는 그를 보며 문득 좀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의 울부짖음을 무시하고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격리 유리에 가만히 붙였다. 그것은 이미 좀 빛이 바랜 낡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10대의 도준과 7, 8살쯤 된 도윤이 있었다. 두 소녀는 바닷가에서 근심 없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도준은 도윤을 어깨에 목마를 태우고 있었고 도윤은 흥분해서 팔을 휘젓고 있었다. 마치 날개를 편 바다새처럼 도준의 울음소리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딱 떼섰다. 그는 그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온몸을 제어할 수 없이 떨기 시작했다. 나는 접견 전화 수화기를 들었다. 그도 떨리는 손으로 다른 쪽 수화기를 들었다. 이 사진 기억나요? 내 목소리는 매우 작았지만 전류를 통해 전달되어 마치 차가운 송곳처럼 그의 심장을 찔렀다. 이거 당신이 예전에 제일 좋아하던 사진이잖아요. 도윤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라고 평생 지켜주겠다고 했었죠. 도준의 입술이 떨리며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굵은 방울로 뚝뚝 떨어졌다. 박도준. 나는 그의 눈을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고 잔인하게 말했다. 당신은 그 애를 2번 죽였어요. 그는 갑자기 고개를 들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나를 쳐다봤다. 첫 번째는 그 해안도로에서였죠. 당신이 나를 위해 직접 설계한 죽음의 덫에 그 애가 나 대신 들어갔어요. 당신이 당신 친동생을 죽인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목소리에는 한치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당신이 나에게 손을 대기로 결심한 그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신 마음속에는 당신 자신의 욕망 외에 우리 모두의 목숨, 당신이 가장 사랑한다던 동생의 목숨까지도 한 푼의 가치도 없었으니까요. 그 순간 사진 속의 이 동생을 지켜주겠다던 형은 이미 당신 손에 의해 살해당한 거예요. 내 말은 가장 날카로운 2자루의 칼이 되어 그의 모든 위선적인 참회와 위장을 갈라 그의 이미 썩어 문드러진 심장에 깊숙이 박혔다. 그는 무너졌다. 그것은 더 이상 연기가 아니었다. 진정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온 붕괴였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짐승 같은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다. 눈물 콧물을 쏟으며 의자에 웅크린 모습은 마치 척추가 뽑힌 벌레 같았다.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접견 시간이 끝날 때까지 나는 사진을 거두고 일어섰다. 다시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구치소를 걸어 나왔다. 바깥의 햇살은 전례 없이 밝았다. 강현 선배가 나를 위해 차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차에 올라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 숨결 속에는 자유의 맛이 있었다. 재판 결과는 어떤 반전도 없었다. 박도준은 살인 미수, 보험 사기, 금융 사기 등 여러 죄가 병합되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이 숫자는 그 인생의 가장 화려했던 시절이 차가운 철창 안에서 지나갈 것임을 의미했다. 그가 나왔을 때 그는 이미 사회와 단절된 노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내 연녀 최윤아는 자금이체의 일부 가담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이 공범으로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위해 자퇴 수속을 밟았다. 한때 앞날이 창창했던 젊은 여성의 인생은 그렇게 오점을 남겼다.
정비사 왕철민 역시 직접적인 실행자로서 상응하는 형벌을 받았다. 그리고 나의 시어머니 김영숙, 뇌졸중 후 구조되었지만 심각한 후유증이 남았다. 반신불수에 발음도 어눌해졌다. 그녀는 병원에서 텅 빈 집으로 돌아와 은행에 압류된 부동산과 도준이 남긴 천문학적인 빚더미를 마주하게 되었다. 한때 친척들 사이에서 그렇게 체면을 차리고 말 한마디로 좌지우지하던 노부인은 이제 누군가 밥을 떠먹여줘야 하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정신 나간 폐인이 되었다. 듣기로는 그녀가 매일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침대에 누워 불분명한 발음으로 나와 도준의 이름을 번갈아 저주하는 것이라고 했다. 나와 도준의 이혼 소송도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에게 심각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고 살인이라는 범죄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판사는 우리 명의의 모든 혼후 공동 재산을 나에게 귀속시켰다. 그가 담보로 잡았던 아파트도 강연 선배의 도움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되찾아 완전히 내 명의로 돌려놓았다. 그가 사방에서 긁어모아 그 함정 계좌로 이체했던 1억 원은 당연히 그의 범죄 수익금으로 몰수되었다. 그에게 소가돈을 빌려준 친척과 친구들이 최종적인 피해자가 되어 매일같이 김영숙에게 빚 독촉을 하러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었다. 한때 그렇게 화려해 보였던 그 중산층 가정, 박씨 집안은 그렇게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내렸다. 나무가 쓰러지니 원숭이도 흩어지듯 한때 그들 가족 주위를 맴돌던 친척들은 이제 똥이라도 묻을까 피하기에 바빴다. 나는 그 끔찍한 기억으로 가득 찬 혼후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 돈을 내 저축과 합쳐 새로운 시작에 전부 투자했다. 나는 강연 선배를 포함해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나는 그 돈으로 내 개인 명의의 소규모 비공개 자선 신탁을 설립했다. 신탁의 이름은 햇살 신탁이었다. 그 지원 대상은 단 하나. 혼인관계에서 가정폭력, 경제적 통제 및 각종 형태의 상처를 입었지만 저항할 힘도 벗어날 방법도 없는 여성들이었다. 신탁은 그들에게 임시보호소, 법률 지원 및 심리 상담을 제공할 것이다. 나는 그 빛바랜 낡은 사진과 그 10억 원짜리 생명보험 증서 사본을 함께 상자에 봉인하여 은행의 개인 금고에 넣었다. 과거의 모든 것, 좋았던 것과 나빴던 것 모두 먼지처럼 가라앉았다. 1년 후 남쪽의 해변 도시. 날씨는 언제나 온화하고 쾌적했다. 나는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아래의 푸른 만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파도가 해변을 때리며 리드미컬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소리를 냈다. 이곳은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선택한 새로운 집이었다. 완전히 나 자신에게 속한 어떤 과거의 흔적도 없는 곳. 나는 이전에 그 남들이 부러워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내 전문 지식과 몇 년간 쌓은 인맥을 이용해 작지만 정예화된 개인 자산 관리 스튜디오를 열었다. 내 고객은 많지 않았지만 나는 매우 엄격하게 선별했다. 그들 대부분은 햇살 신탁을 통해 알게 된 한때 나와 같이 진흙탕에서 허우적거렸던 여성들이었다. 나는 그들의 자산을 관리해 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어떻게 자신만의 재정적 방화벽을 세우고 어떤 관계에서든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냉철함을 유지하는지를 가르쳐 주었다. 스튜디오의 이름은 명의라고 지었다. 주역의 한 괴에서 따온 이름으로 밝음이 땅으로 들어가니 현명함이 어둠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내면의 명철함과 냉철함을 유지해야만 동쪽에서 해가 뜨는 순간을 기다릴 수 있다는, 이것은 나의 과거 경험에 대한 정리이자 내가 모든 고객에게 전달하고 싶은 신념이었다.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 진동했다. 강연 선배가 보낸 메시지였다. 스튜디오 개업 1주년, 모든 게 순조롭습니까? 수석 법률 고문인 제가 날아가서 축하해 줘야겠는데요. 나는 메시지를 보며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지난 1년간 나와 강연 선배의 연락은 끊기지 않았다. 그는 내 햇살 신탁의 의무 법률 고문이 되었고 내 삶에서 언제든 고민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었다. 우리의 관계는 맑고 따뜻했으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나는 바로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테이블 위에 홍차 잔을 들고 창가로 걸어갔다. 석양이 천천히 수평선 아래로 가라앉으며 온 하늘과 바다를 따뜻한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갈매기들이 저녁 노을 속에서 선회하며 자유로운 울음소리를 냈다. 나는 이 장엄한 풍경을 보며 아주 오래전 도준도 나를 이런 곳에 데려와 가장 아름다운 일몰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떠올렸다. 이제 나 혼자 이곳에 서 있지만 나는 눈앞의 풍경이 그 어떤 때보다도 더 감동적이고 더 광활하게 느껴졌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내 자신의 힘으로 나 자신을 위해 되찾아온 풍경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그 뼈에 사무쳤던 상처, 배신, 그리고 계산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들은 내 몸의 일부가 되었, 마치 진주조개의 모래알처럼 시간에 의해 부드럽게 감싸여 마침내 내 갑옷에서 가장 단단하고도 가장 빛나는 부분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가족 모임에서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아기가 담긴 술 한 잔조차 거절하지 못했던 그 서명이가 아니었다. 나는 손에 든 따뜻한 찻잔을 꽉 쥐었다. 창밖의 그 끝없는 자유로운 황금빛 세계를 향해 조용히 나 자신에게 미소 지었다. 새로운 삶은 정말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해가 뜨고 달이 지고 파도가 밀려오고 쓸려가는 이 모든 것이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다.